쌍둥이랑 아빠 뺑소니 사건이라고 있어요. 예, 예. 화물차 운전기사가 이제 피해자이고 20대 가장이었는데요. 부인이 이렇게 임신한 상태로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 중이었고 이 부인을 되게 성실하게 뒷바라지하는 이제 20대 가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화물차 운전기사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거예요. 깜깜한 새벽, 한 손에 봉투를 든 남자가 걸어갑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인근을 지나가고 잠시 뒤 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된 29살 강 씨. 화물차 운전 일을 마치고 집에 가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겁니다. 최근 아내와 결혼해 석 달 뒤면 태어날 딸을 기다리던 예비 아빠였습니다. 사실 뭐 뺑소니 사건이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마지막으로 이 피해 남편이 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문자 내용이 좋아하는 케이크는 없어서 못 샀는데 대신에 크림빵을 샀는데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 뭐 아이에게 뭐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가자 이런 식의 이제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어서 당시 어떤 그 가족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검거가 되지 않는 상황을 좀 답답해하면서 그 네티즌들이 아예 수사대를 구성을 하면서 검거하기 위해서 자료도 공유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뺑소니 사건은 초기에 해결 못하면 조금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도 나중에 좀 확인을 해보니 경찰이 뭐 4명이 사실 처음에 수사를 맡았었지만 실제로는 1명의 경찰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고 초기에 뭐 특정 차를 가해자의 차량이라고 특정까지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 공개까지 했었는데 결국에 엉뚱한 차량을 또 가해 차량으로 지목을 해서 잘못된 특정을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범행 장소에서 100m 떨어진 차량 정비소에 CCTV가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가해자를 좀 특정할 수 있었던 자료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가해자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범행 19일 만에 스스로 자수를 하게 되어서 검거하게 되었어요. 사건 발생 19일 만에 피의자 38살 허모 씨가 자수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피해자를 치고 그대로 도주해 결국 만삭의 아내를 남겨둔 채 숨지게 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도 부품을 구입해 직접 수리하는 등 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운전자 허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 이후에 뺑소니 전담반이 네. 다시 부활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됐나요? 예, 범인을 좀 적기에 좀 검거하는 그런 뺑소니 광역수사대라는 것도 신설을 해요. 뺑소니가 한 지역에서 일어났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도주를 하면서. 그래서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끼리 사실 협업해야 되고 공조해야 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할 상관없이 아주 수사 공조 체계가 긴밀해진 것 같더라고요. 2016년도에 뺑소니 사건 검거율을 보니 거의 99%였어요. 90, 예, 99%였고 다 잡히는 거네요. 예, 사실상 다 잡히는 거고 그리고 사망 사건의 뺑소니는 사실상 검거율이 100%였어요. 다 검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사망사고 보험금 문제였어요. 재작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을왕리에서 그럼. 치킨 배달을 하는 이제 50대 가장이 만취한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어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배달 일을 하던 50대 치킨집 사장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는 둘 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사고로 인한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에서 내리질 않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되자 그제서야 남녀가 화면에 포착됩니다. 이들은 경찰이 조사할 때도 비틀대고 휘청입니다. 그 코로나 있던 상황에 치킨 배달을 또 하는 과정이었고 또 가해 차량이 만취한 음주운전 차량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는 사실 보험에 대한 얘기가 조금 대두가 됐었어요. 실제로 사망 사건이 발생해도 사고 분담금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분담하고 나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다 알아서 보장이 됐던 거예요. 이 을왕리 사건에서도 피해자 유족에게 2억 7천만 원을 이제 보험사가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만취 운전자가 냈던 자기 분담금은
고작 300만 원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맞는 일이냐? 왜냐하면 상당히 고의적이잖아요. 음주, 특히 만취를 하고 운전을 했다는 것은 사고에 대한 엄청난 책임이 이미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있어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약물,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인명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앞으로 정부는 음주나 무면허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를 못하게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그리고 마약과 약물 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체를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는 가해자가 냈는데 그게 일반 고객들의 보험금 인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뺑소니라는 게 실수로 일단은 사람을 치어요. 그 이후에 잘못된 판단을 해서 도주를 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라서 사실상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완전히 숨거나 그렇게 하기 상당히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는 검거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고를 내서 누군가 다쳤다 한다면은 최대한 그 사람을 구호하려는 것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법률적으로도 그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고 도망간다? 그때부터는 정말 살인이에요. 맞습니다. 예. 지금 뺑소니 말고 자동차로 일으킨 범죄 중에 굉장히 저한테 기억에 당시에 남았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여의도 광장 차량 질주 사건. 다들 예,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 사건이 일어난 게 1991년 10월 19일인데 그때는 여의도 공원이 아니라 여의도 광장이었죠. 예. 근데 그 여의도 공원 되기 전에는 거기 정말 다 아스팔트. 예. 지금 한강 둔치처럼 거기 이렇게 많이 갔던 거예요. 예. 맞아요. 그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팅 타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서. 이 사고가 일어난 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고 사람 많이 모였죠. 아이들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하는데 녹색 하이드 한 대가 갑자기 질주를 해서 들어와요. 200m를 가면서 23명을 쳐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20살 김용재 씨가 훔친 승용차를 과속으로 몰아 광장에서 주말 오후를 보내던 학생 시민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KBS 본관 앞길에서 여의도 광장 쪽으로 차를 과속으로 몰아 닥치는 대로 사람을 치어서 12살 지군과 6살 윤군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학생과 시민 21명이 한꺼번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이들로 주말을 맞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의도 광장에 놀러 나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이 차가 들어오자마자 초등학교 5학년생 자전거 타던 아이를 치어요. 아이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합니다. 조금 있다가 6살짜리 아이를 또 칩니다. 이 아이도 바로 사망합니다. 그때 방송 뉴스를 보니까 그 라이드 속도가 시속 100km였다고 해요. 사람들이 알았죠. 아, 저게 사람을 치러 오는 차구나. 막 도망을 가죠. 살인 질주네요. 살인 질주죠. 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죠. 뭐 피투성이에 뭐 부서진 자전거 파편, 뭐 옷가지, 뭐 신발 막 이런 거 널려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일단 그 차 주위로 몰려듭니다. 몰려들어가지고 이거 누가 운전했냐, 막대기랑 이런 걸로 차 유리창을 깨고 그 사람을 끌어냅니다. 끌어냈는데 옆에 있던 여자 중학생이 잡고 가까이 오면 나 이거 찌르겠다. 다행히 너무 이제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건데 벨트 버클에 찔려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여학생은 안 다쳤고 옆에 있던 시민들이 이 칼 든 손을 잡고 완전히 분노해서 붙잡았죠. 경찰차 오고 이제 뭐 앰뷸런스 오고 해서 이 녀석도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저도 이제 사회부에서 경찰 기자를 할 때 가끔 흉악범 잡힐 때 그 경찰서로 막 가거든요. 그럼 보통 범인들이 이렇게 잠바 같은 거 눌러 쓰고 말 안 해요. 그냥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이 정도인데 이 녀석은 정말 많이 떠들어요. 왜 그런 일을 저지르셨습니까? 뭐 물어보면 카메라 앞에서 사람이 싫어져가지고 그냥 다 죽이고 싶었다. 이제 살아봐야 마찬가지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죽자. 뭐 이런 말 막 합니다. 범인이 누굽니까? 김용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져 갖고요. 한마디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어 갖고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좀 불행한 삶을 살긴 살았어요. 되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약시였는데 안경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안경도 못 끼는 그런 정도의 경제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눈이 나쁘니까 운전면허도 없었어요. 무면허로 지금 무면허. 그 차도 훔친 차였고요. 세차장, 나이트클럽, 뭐 인형공장, 중국집 이런 데서 일을 하는데 눈이 너무 나쁘니까 자꾸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금방 잘리고 계속 울분에 찬 삶을 살았던 거죠. 텔레비전을 보는데 여의도 광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불행한데 너희들은 행복한 것 같고 너희들도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그래서 그렇게 살인 질주를 해요. 카메라 앞에다 대고 나는 어차피 이 세상 이제 살아봐야 마찬가지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당시에 한창 유행했던 그런 말 쓰고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런 놈이 쓸 말은 아니죠. 김용재 같은 사람이 쓸 말은 아니고 자기가 치워 죽인 어린이들은 뭐 무슨 죄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김용재는 사형 판결을 받았고요.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이 사람은 30살이 되기 전에 사형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사회의 문제라고 이제 가끔 표현하잖아요. 김용재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모나 자기에게 뭔가를 저지른 사람들한테는 조금의 책임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런 사회란 것이 나 아닌 모든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인간 중에 누구라도 해를 입히는 게 복수를 하는 거다는 것도 아주 이상한 개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를 설정하고 거기에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죠, 사실은. 일단 사건 하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2009년 6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초등학생 공기총 살인 사건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되게 끔찍한 사건인데 밤 8시 반쯤일 거예요. 이제 사건의 그 범죄자인 40대 이 씨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그 초등학생을 신호도 무시하고 달려서 친 거예요. 일단 그 이 씨는 지금 현재 음주 운전 상태고 심지어는 지금 무면허 상태이기도 해요. 모든 게 안 좋죠. 2005년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됐는데 2007년에 운전을 하다 잡힌 거예요. 무면허 음주운전에 이제 신호를 무시하고 초등학생을 횡단보도에서 친 거예요. 답이 안 나오네. 횡단보도에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교통사고로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 아이를 일단 태우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시간이 좀 늦었고 MRI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린 찍을 수 없으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 그랬고요. 애기가 다쳤다거나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MRI를 지금 찍을 수 있느냐 해서 우리 간호사가 지금은 찍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럼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데리고 나갔다 그러네. 그래서 다시 차에 아이를 태우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질 않고 이 아이를 태운 채로 광주시 외곽으로 나가서 담양의 호수가 근처로 가서 아이를 그 공기총으로 6발을 쏴서 죽이고 사체를 유기하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쏴서 끔찍한 사건이죠. 더군다나 이제 CCTV가 다 남아있고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이가 이제 첫 번째 병원 갔을 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이가 위태했다면 다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화면을 보면 이제 아이가 걸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자기의 상황이 3개월만 더 있으면 이제 응시를 하고 면허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아이를 이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사건이고 이제 어쨌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술이 몇 차례 걸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범죄자가 이 사건을 벌이게 되는 이유도 음주운전으로 이제 면허가 취소되고 한 거. 이 사건 자체도 이제 음주 중에 벌어지는 이제 사건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사고를 보면서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는.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고 마셨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를 저지른 사람이 죄를 조금이라도 더는 데는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술이 아니었어도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사실 양형이 되게 궁금해요. 술을 마셨던 것이 이 사람의 판정이 어떻게?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는데 사체 유기로 무기징역이 나왔으니까 술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실제 요즘도 주치감경 주치감경에 대해서는 진짜 비판 여론도 많이 많고 많죠. 실제로 생각하시는 것만 그렇게 주치감경 잘 안 돼요 요즘에. 예, 오히려 이 자기가 술을 마시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하고 술을 마신 거에 대해서 더 책임을 가중해야 되는 네.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주치감경 막 이제는 그런 사례가 사실 많지 않아요. 거의 이제 고의로 이필적 그렇죠. 고의로 예, 맞아요.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근 몇 년 만에 많이 분위기도 바뀐 거예요. 네,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서울 생활권인데도. 그렇죠.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한 얘기도 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땅이 별로 없는 데서는 뭐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서울 인접권이고 거기 또 워낙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달 말까지 46일 동안 진행된 보복 난폭운전 단속한 결과 560여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시내버스를 상대로 수차례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28살 장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런 어떤 분노의 감정이 순간 표출해가지고 벌어지는 일은 참 막기가 어렵고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뭐가 다른가? 비슷한 것 같은데 두 개 다 비슷해요. 뭐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뭐 여러 가지 운전의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들을 하는 건데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보복운전은 특정인에게 찍어서 특정인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다 그래요. 도로교통법. 예. 그런데 이제 그 보복운전은 형법에 적용을. 그렇죠. 그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죄가 되거든요. 우리가 운전해서 상해를 가할 때 보통 그게 이제 특수상해로 그다음에 이제 그 차를 그냥 부딪히면 손괴죄도 이제 특수손괴죄 이렇게 되고 차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그렇죠. 차 자체가 흉기 같은 거죠. 원래는 이제 그 위험한 물건들이 뭐 쪽가위, 칼, 뭐 깨진 유리, 조각, 의자 이런 것도 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최초로 자동차도 거기 포함시켜서 해석하고 그때부터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죄, 손괴를 가하면 특수손괴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 보복범죄라는 것도 생각 이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난폭운전, 보복운전이라는 말이 그렇게 일반화되진 않았었어요. 흔하게 쓰이지는 않았는데 2012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임산부가 병원에 가려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담배를 피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 운전자가.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게 빵은 아니고 그냥 뻑 하잖아요. 뻑 누르고 앞을 갔는데 이제 이 분이 화가 나서 난 거예요? 이 뒤쫓아 오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칼치기라 그러죠. 앞을 막 끼어들고 이러면서 계속 주행을. 이 여자분이 나란히 달릴 때쯤에 창문을 내리고 아저씨 저 아파서 병원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난폭운전이 이어졌다 그래요.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인터넷에서 굉장히 이슈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이게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던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복운전 가해자들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먼저 도발했다. 근데 내가 웃겠다. 뭐 이건 그렇죠. 순간적으로 내가 웃겠다. 뭐 이런 얘기고 살인미수죄를 2015년에 이제 그 경기도 의정부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씨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당신 운전 똑바로 해라. 당신이나 똑바로 해라. 폰 보면서 운전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화가 났나 봐요. 차 앞바퀴를 발로 뻥 차고 가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홍 씨가 이제 또 격분해서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서로 위험 운전들을 막 하고 있다가 이 홍 씨가 이 씨 차를 앞을 막은 겁니다. 막고 이제 차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항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 씨가 악셀을 최대치로 밟아봐가지고 이 홍 씨를 밀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도로에 떨어져가지고 전치 8주의 이제 하반신에 상처를 입게 되는데 재판에서는 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사건이에요. 네. 근데 그 미필적 고의라는 게 고의와 과실 사이에 있는 건데 그게 고의에 가깝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인데 되게 자동차로 치는 거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서 과실범이거든요. 다. 예. 근데 이제 고의를 인정한 거죠. 예, 이게 고의를 최초로 인정하는데, 인정된 그 사례라고. 확정적 고의는 아니고 네. 미필적 고의인데 미필적 고의는 죽을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하면서도 그래도 뭐 괜찮아 하면서 밀어붙였을 때 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 막 보복운전을 상대편이 하고 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위험한 게 나도 보복운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한 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이것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때 쌍방이 되는 거예요. 예. 또 하나가 이제 뭐 몰래 녹음을 하는 게 위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당사자 간의 얘기나 대화 이런 것들 녹음하는 건 위법이 아니래요. 몰래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블랙박스를 잘 보존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처법이라 그래요. 보복운전에 이제 처벌을 받으신 분들을 따져봤더니 의외로 고학력, 고소득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면으로서는 화를 참아내지는 못하고 그 상대방 자동차나 운전자한테 막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내가 손해 보는 거 싫어하시고. 근데 자기를 앞서가는 사람을 못 견디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심리도 있을 거. 그 이 도로에서 일어난 실랑이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벌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99년도 1월에 강원도 삼척에서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여성분과 남성분. 그날로부터 이제 이틀 전에 이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자가용으로 지방을 일주하면서 좀 멋있게 여행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떠난 길이었는데 막 이렇게 막 비포장도를 달려가다가 앞에 차량을 한 대 추월을 했어요. 추월 후에 계속 이제 이 차를 방해 운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총으로 네, 총을 발사합니다. 실탄을 발사해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죽사했고요. 네. 아내는 막 울부짖으면서 이 남편을 끌어냈는데 이제 정 씨랑 한 씨가 오니까 빨리 병원에 데려가라고. 이 사람 죽어간다. 그런데 이 정 씨랑 한 씨가 거절을 해요. 악에 맞히셔가지고 울부짖으면서 나도 죽여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실탄 2발을 이 목과 가슴에 쏘게 됩니다. 그럼 무슨 사고죠 이거? 아무런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상한 사람. 알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욕설이나 원하는 살만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지난 1월 19일 비포장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많이 날려서 소행을 하고 있었는데 초월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차 안에 앉아서 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느냐? 그 진짜 이게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이 두 사람은 이 부부를 살해하고 바로 자리를 떴어요. 산길이요. 그러니까 무법자잖아요, 거의 그렇죠. 이 정도면.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차가 2대가 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어떤 차가 나타난 거예요. 네? 보니까 벌써 쓰러져 있고. 네, 막 이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도망을 가요. 네, 당연히 이거는 위기감을 느낀 거네. 그쵸, 이 사람도 그쵸. 이상하다. 그렇죠. 이 사람도 이건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도망을 가는 목격자 차량을 향해서 다시 총을 쏩니다. 와. 다시 총을 쏴가지고 이 사람들 좀 이상한 아니, 사람들이네요. 이상한 완전 그 이후로 이제 추격전이 벌려지는데 이분이 천신만고 끝에 목격자분이 벗어난 거예요, 추격을. 네, 벗어나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로부터 이제 7개월 후에 이 정 씨랑 한 씨가 검거가 돼요. 네, 다행히 검거가 되는데 곧바로도 안 되고 7개월이나 7개월 지나서 후에. 왜냐면 인상착의만으로 범인을 특정하고 잡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 씨는 마침 차를 타고 지나가다 현장을 목격한 42살 김모 씨에게도 다시 총을 쏴 상처를 입혔습니다. 김 씨는 뒷머리 등에 부상을 당한 채로 현장 사무실에 도착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옆총을 쏜 정 씨는 강도, 폭행, 폭력 이런 걸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한 씨는 절도로 5건.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이 수사관들이.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다. 어이가 없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왜 여자는 왜 죽였느냐? 아내는 왜 죽였느냐? 밀쳐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악에 맞춰서 여자가 일어나길래 쏘았습니다. 살해당한 김 씨 부부는 불과 이틀 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이 열려가지고 총을 쏜 정 씨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이 방조자 한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네.
힘없는 나에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엄청난 힘을 줄 수도 있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화가 났을 아마 때. 비슷한 것이 예. 그 미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총기 사고 때에도 평소에는 이렇게 자기가 힘도 발휘 못하고 인정 못 받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손에 총이 주어지면 그동안 쌓였던 거를 갑자기 풀할 수 있게 되는 손가락 거죠. 하나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총기는 없으니까 차를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게 갑자기 발현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보복운전, 뭐 난폭운전 이게 사실은 개인적인 뭐 일탈이나 개인적인 잘못으로 볼 수준은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할 때 우리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리고 언제든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